우리가 이제 그 농촌에 가시게 되면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많이 산업화가 되고 이제 과학화가 돼 가고 있거든요. 혹시 6차 산업이라고 말씀들 들어보셨어요? 6차 산업. 그래서 그 6차 산업에 대한 10개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말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는 무슨? 별표. 포인터가 밑에 있는 건가요? 아유. 자, 우리가 이제 그 농촌에서 2차 생산물, 그걸 이제 1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는 우리가 이제 가공 부분이에요. 그 3차는 우리가 유통, 서비스, 그다음에 관광 체험, 농촌 체험, 그게 이제 3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6차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1차, 2차, 3차를 곱해도 6이 되고, 플러스 더해도 6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6차 산업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이건 원래는 이제 일본에서 이런 그 의미가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작년부터인가요? 이걸 6천 산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농촌 융복합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는 좀 말을 좀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하고 좀 혼돈이 되기 때문에 6차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로는 좀 그 혼선을 빚어요. 그래서 이제는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 융복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콩을 예를 들면요, 콩을 생산한다 그러면 1차잖아요. 콩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두부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가공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2차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부를 우리가 이제 마트라든지 냉장 물류를 통해서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결국은 3차에 해당하는 유통이다 서비스다라고 하는 서비스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예를 들면 되죠. 쌀로 예를 들면 쌀 가지고 떡을 만들고 떡을 유통을 한다. 그게 6차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시중에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든다. 그것이 또 유통이 되고, 그다음에 치즈 현장에 또 농촌에서 체험을 한다라고 하면은 농촌 체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그 우리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농촌 융복합의 그런 시대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동영상은 지금 구성이 안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산업혁명의 변천사를 보시면은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다, 2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3차 산업혁명이다 나가고 있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는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농촌의 현장도 이제는 뭐 우리가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그 농촌의 생산활동, 그다음에 AI 이런 부분들이 농촌에 다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농업도 이제는 그 과학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산업혁명의 변천사와 더불어서 농업도 이제 계속 발전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은 이제 과수, 토마토 재배하는 농가들도 요거 이제 여기다 이제 줄기에다 센서를 붙이게 되면은 여기 데이터들이 이 줄기를 통해서 올라가는 수분의 양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염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다 계측기를 통해서 다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의 환경 조건들을 이 데이터를 읽으면서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그다음에 일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조절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리온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다음에 농촌 현장에 이제 소를 키우는 농장에 가서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 소, 모기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센서들이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부착을 해서 이걸 다 이제 그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실제로는 이 그 소가 먹는 그런 사료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활동량, 그다음에 뭐 이 분뇨량,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이 소의 어떤 그 사료의 섭취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노동력 감소도 될 수 있고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촌 현장에서는 지금 인력난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결국은 이제 농촌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3D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어떤 노동력들이 많이 지금 그 유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도 이런 그 자동화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은 이제 농가는 그 종자과학이다라고 해서 하는 슬라이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슬라이드는 10분짜리인 건데 말씀을 드리면은 농촌 현장에 이제 APC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그 생산을 어떻게 잘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농가에서 필당 흘려서 만든 그 농산물들을 어떤 그 생산 소비자의 어떤 그 도시나 그런 소비지에 적기에 원하는 양을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공급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이제 세분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다량으로 품종이 농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각 시군, 그다음에 이런 단위에서 어떤 이런 물류 센터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는 어떤 그 AP 센터라고 하는 물류 창고를 가보면은 굉장히 자동화가 돼 있고,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는 이런 농산물 유통공사라든지 그다음에 APC 센터를 운영하는 데에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면은 향후에 5년, 10년에는 이런 물류센터에 가면은 사람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거죠. 대부분 로봇가 와서 대부분 다 물건을 내리고 적재를 하고 물건을 고르고 하는 것들이 다 로봇가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현실이 우리 농촌에도 가깝게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AI에 의한 기계화, 로봇화 이런 것들이 농촌 현장에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가속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근데 거기에 또 발을 맞추지 않으면은 그런 변화에 적응을 안 하면은 농촌 현장도 어떤 그 생존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유통에 대한 그 산업 인프라가 앞으로 상당히 이제 고도화가 될 것이다. 이미 이제 많이 그렇게 진전이 되어 있고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전체적인 이제 그 어떤 그 상황에 대해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첫 시간. 제가 이거를 지금 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사후의 유연성이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분야에 종사를 하든지 간에 유연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공장에서 한 10년 생산 쪽에 이제 근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산 현장도 결국은 제조 라인의 유연성 확보예요. 왜냐하면 소포장으로 계속 포장 자체도 이제 소량 다품종으로 포장 단위가 막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김치라고 하는 것이 파우치에 들어가고 이런 폐병에 들어가고 병에 들어가고 생산지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김치 그러면 그냥 독에서 썰어서 먹지 그게 파우치 안에 들어가고 통조림에 들어간다는 거는 생산지도 못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제조 아니면 그 패킹 방법의 유연성 그다음에 소비자의 변화 행태에 따른 포장재의 개선 이게 다 그 편의성이라든지 어떤 그 효용성을 따라서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사고의 유연성을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파이 특정 상품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 초코파이의 원재료가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초코의 함량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초코가 상당히 비쌀 거예요. 초코의 함량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초코파이에 초코의 함량이 몇 프로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뭐 그냥 감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그냥 유연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0.001. 0.001 굉장히 짜게 보셨네요. 아이고, 금방 안 먹어요. 0.001. 그럼 완전히 제조자 입장에서 이제 아이 생각이고 김은아 선생님은 몇 프로 정도? 20%. 네? 20%. 20%. 좀 세네. 20%. 회사 망할 것 같은데. 안 넘지. 수제 파이는 이거 100% 갖고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근데 비싸게 팔죠. 근데 우리 앞으로의 경쟁 전략은 제대로 된 상품을 특화시켜서 차별화, 특화, 고가로 하잖아요. 소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설명을 했더니
자, 이렇게 이제 학생이 32%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보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이 유연성이 좋은 친구예요. 이거 공식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 초코파이의 초코의 함유량은 이렇게 하면 요 약분이 되잖아요. 그 파이분의 100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 파이는 뭐예요? 뭐 3.12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100으로 나누면 32%. 그래서 초코파이의 초코의 함유량은 순전히 32%라고 한다. 그럼 한번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걸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그 아이디어죠.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유연성은 뭐 젊은 사람들은 못 쫓아가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60, 70 먹었어도 우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책을 읽고 건강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어떤 그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 나이가 들었어도 계속 이렇게 좀 조금은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이제 동천 현장에 제가 청년 후배놈들한테 강의할 때 이게 슬라이드를 쓰는데 고객 친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고객 친화적인. 우리 이종원 선생님 내부 고객이 누구예요? 바로 옆에 계시는 어르신이 그죠? 와이프는 신 아닙니까? 신.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 뭐 남편은 그냥 거죽이거든요. 잘해주고 계세요? 잘해주고 계십니다. 친구죠. 아 그래요? 사용자 친화적인 삶, 고객 친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떠한 생산품을 생산하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상품, 고객이 어떠한 걸 좋아하는지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저는 블루 클럽에서 이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여사장이 남자 고객도 오고 뭐 여러 오는데 아이디어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대부분 다 들고 오시는데 미자하고 가면 스마트폰 어떻게 하세요? 무릎에 놓거나. 그러니까 보지 못하잖아요. 왜냐면 가운을 씌우잖아요. 그죠? 남자는 스마트폰 그냥 앞에다 놓든지 주머니에 놓든지 스마트폰 생각 안 하죠. 근데 실제로는 자 미용이나 이발하면서 급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완전 생활화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고객들이 미용이나 이런 시간에도 30분, 1시간 동안에도 이걸 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대단한 그 아이디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한 뭐 2, 3년 전에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그런 사진인데 뭐 미용원은 제가 안 갑니다만 블루클럽에도 이게 개선된 거 제가 못 봤어요. 좀 해놓으면 소비자는 좋겠죠. 고객들이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객 친화적인, 사용자 친화적인, 그죠? 그런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다른 게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시장을 이해하고 고객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 교육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생산자 입장에서의 마케팅 교육이에요. 제조 품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생산의 품질을 올리고 생산 원가를 이런 식의 마케팅 교육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고객 입장에서의 고객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을 잘 흐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결국 고객 친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꼭 어떤 상품을 판매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어떤 고객이 누군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를 본 농업의 구조 해가지고 이건 앞서가도 뭐 중국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게 2000년도잖아요. 2000년도에는 이게 지금 그 농가 인구가 400만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게 5년, 10년 단위로 지금 400만에서 300만으로 100만이 지금 줄어요. 엄청나게 줄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2010년도에서 300만이 되는 그런 농가 인구가 지금 2020년도에는 200만으로 떨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농가 규모 및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추세 공소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가 규모 및 이 부분도 지금 농가죠.
2000년도에 138만 호, 그래서 쭉쭉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서 2020년도에는 이제 100만 호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100만 호로 떨어진 거죠. 농업의 현실, 2015년도하고 2022년도를 이제 비교를 한 거죠. 농가 수의 규모도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거고, 농가 인구수도 250만에서 230만으로 10% 가까이 줄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령화도 38%에서 42%를 이제 많이 진전이 되고 있다. 농가 평균 가구 수도 실제로는 2.4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농촌의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저출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빨간 거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우리 그 시군이 몇 개냐면은 지금 228개 시군이거든요. 228개 시군에서 현재 이 소멸 위험 지구가 100개소가 넘었어요. 거의 이제 앞으로는 50% 가까이 이 빨간 이 표로 이렇게 표시가 될 거거든요. 여기가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을 보면은 아기의 울음소리 끊긴 지 벌써 오래됐고, 제 나이가 농촌에 울진이나 거창이나 흥상에 간다고 그러면은 저는 청년이에요. 제 울진에 갔더니 제가 경로당에 가서 이제 봉사를 갔더니 한 70, 80대가 평균이고요. 제가 가서 나이 이제 뭐 60대쯤 했더니 머리에 피도 안 말랐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농촌 자체가 인구가 소멸이 되고 있는 게 뭐 전국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기준은 분모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분자는 여성의 가임 연령이 있거든요. 임신할 수 있는 연령이 20세에서 39세까지가 여성의 가임 그 연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는 65세 이상의 어른 수, 근데 분자는 가임 여성 수, 그게 1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1대1로 봤을 때 1인데 그 지수가 0.5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인구 소멸 위험 지수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 빨간 거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은 그 지수가 가임 여성 인구는 거의 없고 노인들만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0.5가 0.4가 되고 0.3이 되고 해서 결국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도 청년 후계농이라고 해서 2018년부터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농촌으로 수율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귀촌하시는 분들도 가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소멸지구를 좀 100%는 해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좀 해소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촌에 우리 이제 그 땅도 워낙 우리나라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선홍이라고 해서 면적은 작지만 강원 농업으로 키우겠다라고 해서 2012년부터 정부에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0.5헥타르 미만이에요. 1헥타르가 3,000평이기 때문에 1,500평 미만의 농가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경기 규모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 그 농가당 여기 보면 2015년도에 2020년도는 좀 증가가 되죠. 농가 호수는 줄지만은 줄기 때문에 경기 면적이 좀 다소 늘어나는 그런 그 상대적인 어떤 그 현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소규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농가 부채 현황입니다. 농가 부채 현황은 자산의 규모로 봐서는 한 4억 4천만 원. 우리가 그 금융이라든지 실물자산 합할 때 농가 가구 1가구당 자산으로 봐서는 한 4억 4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1가구당 부채는 어떤 금융 부채와 임대보증금 포함해서 한 1억에 가까운 부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자산은 2019년도에 3억 5천만 원 수준에서 3억 한 6천으로 순자산이 늘었다.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도농의 격차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농촌으로 안 가겠다라고 하는 이유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힐링을 해서 또 흙이 좋아서 가시겠다라고 하는 귀농이나 기여나 우리가 또 산림 쪽으로 가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그 도농의 격차를 이제 보는 그런 걸 보면은 도시가구의 평균 소득이 그래도 이제 6천 정도, 6,600만 원 정도 되는데 농가 소득은 지금 아까 4,500 이렇게 4,100 맞죠? 5천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 열세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고령화 추세도 이 농촌 지역이 거의 30%인 반면에 이 도시는 지금 뭐 14%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젊은이들이 많다 그래서 활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떤 의료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군 단위에서는 실제로는 뭐 종합병원 같은 게 어렵죠. 의료원 이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어떤 그 대구 중구의 경우에 인구 10만 명당 의사가 1,700명이 있는 거에 반해서 또 고성군의 어떤 10만 명의 의사는 40명이 채 안 되는 거죠. 상당한 어떤 그 의료 시설의 부족, 그다음에 전문 의료인들이 또 지방으로 또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이 때문에 어떤 그 농촌 쪽에 이제 많이 안 가시려고 그러고 오히려 귀농을 하셨어도 나이가 듦으로 인해서 역귀농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의료시설 문제 때문에 또 다시 또 도시권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뭐 혜택을 주면서 내려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유인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는 이런 도농의 격차가 지금 그 생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청년 후계농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우리 김영하 선생님이나 40이 안 된 그런 그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후계농 이런 거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은 각종 지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청년 비율인 얘기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이라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국립대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나는 귀농을 하겠다. 그 다음에 귀어를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살림을 하겠다. 버섯을 키우겠다. 이런 뜻이 있는 학생들을 다 심사를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학교에서 이제 장학금을 다 줘서 4년제 대학을 해서 나왔더니 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연간 소득이 1억 농부가 되는 거예요. 일반 농대를 나온 친구들은 일반 뭐 4천만 원,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억 농부들이 막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착률의 부분도 일반 농대를 나온 친구는 10%도 안 돼요. 근데 하지만 이 한국농수산대학을 나온 4년제 대학 나온 친구들의 정착률은 거의 85%에 육박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한농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 후계농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건 육성 자금을 줍니다. 그래서 개선 전 개선 후가 되어 있는데 최대 여기에 선발이 되면은 3억 원이라고 하는 영농 경영 자금을 주죠. 저리에 5년 거치. 근데 이건 7년 상환으로 했어도 최근에 10년 상환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지원금 3억 외에도 3년 동안 그 매월 운영비를 줍니다. 그래서 첫 해년도에는 월 100만 원을 줘요. 2차년도에는 월 80만 원, 3차년도에는 월 70만 원. 이런 쪽의 경비를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서는 나름대로의 정착을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청년 후계농 2년차 되는 그런 청년 후계농들한테 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다 그게 의무 교육입니다. 그걸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만약 기회가 되신다라고 하면 청년 후계농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나가서 귀촌을 해서 귀농을 해서 어떤 생산 장르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스마트 농업.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드웨어 쪽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든가 반도체 이런 부분들도 하드웨어 쪽은 어느 정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농업에서도 지금 스마트 농업이라고 해서 많은 부분이 어떤 기계화다 로봇이다 이게 들어가 있고 어떤 그 유리 원실이다라고 해가지고 무인으로 뭐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드론을 통해서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어떤 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계속 검증이 돼야 되고 기계의 어떤 고장이라든지 또 설비를 우리 농민들이 보수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가해될 길이 멀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좀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현재 사용하는 또는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스마트 농업의 기술은 뭐 드론을 이용한 어떤 그 생산 현장에서의 작업을 갖다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그 생육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그 스마트 농업을 접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농촌진흥청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그 어떤 그 우리의 농업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은 식품 안전 쪽이에요. 근데 수입보다도 이제는 국내 그 농산물을 선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농산물을 구매할 때 가장 첫 순위가 안전이다, 위생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택배로 많이 전환이 또 되잖아요. 그래 앞으로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미 코로나 3년 동안 많은 생태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택배라든지 어떤 물류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 쪽으로 많이 이제 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요즘에 뭐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홈플러스라든지 도시에서 저도 제 집사람이 홈플러스 갔지만은 이제 안 가요. 그냥 컴퓨터로 그냥 다 주문하면 그냥 다 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국내 어떤 그 농산물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 트렌드를 보면은 이건 이제 2020년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트렌드가 뭐 수제 맥주다, 그다음에 정기 구독이다. 이건 이제 배달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가심비 같은 거 많이 따지죠. 이제는 뭐 소비자의 어떤 그 취향들을 다 맞춰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소비의 어떤 그 구매자의 성향이 어떤 계층이 가장 구매력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요. 요거 이제 2000 몇 년도에 2010년도인가요? 요거 이제 100으로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요 2017년도에서 2019년도 사이에 어떤 그 보면은 20대들은 여기 168로 100에 비해서 연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최근에는 20대나 30대의 어떤 그 소비 그런 그 시장이 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그 생산품을 작물을 생산을 하느냐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의 상품의 어떤 그 타겟팅을 결국 20대나 30대에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매력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20대나 30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장의 어떤 그 편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눈으로 보는 포장의 어떤 그 세련된 미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소비자의 가심비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을 읽고 시장을 읽어야만이 결국은 제대로 된 상품을 생산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촌 현장에 가면은 우리가 작물을 생산을 안 하더라도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N 장러, N 워커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미 그 반려견이다 이런 것들이 뭐 농촌에서도 반려견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베이비시터 말고도 뭐 고양이나 개, 이 펫시터라고 하는 개념이죠. 곤충 해설사, 치유곤충 전문가, 푸드 코디네이터, 상당히 생소한 이름들이죠. 숲 해설가,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무 의사, 반려견 훈련 지도사, 뭐 개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죠?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이건 반려견 미용사죠. 유아숲 지도사, 복지원의 치료사, 사회복지사하고 그다음에 원하고 접목을 해서 하는 또 치료사겠죠.
그다음에 농업드론 매니저, 동물 매개 활동 관리사, 심리치료 상담을 하는데 어르신이나 젊은 사람들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멘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우울증이다, 1인 가족이다, 핵가족이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멘탈 쪽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심리 상담을 하든가 할 때도 이 반려견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인간의 어떤 고독감이라든지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개들이 많은 그 교감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동물 매개 활동 관리사 이런 부분들이 이거 외에도 지금 뭐 매년 새로운 어떤 그 유행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농촌 현장에 가시더라도 일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농촌 현장의 변화는 현장을 보고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어떤 일자리를 찾는다 그러면은 분명히 일은 있다는 거죠. 찾지 않으니까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농업의 가치를 보면 왜 우리가 농업을 유지를 해야 되냐면은 여기 보면 뭐 수질 보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형태의 환경 측면에서의 농업의 어떤 공익적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연간 보면 이게 총 67조의 어떤 그 농업 환경 보존 경제 가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업을 키워야 되고 농업을 어떤 그 안보적인 차원에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좀 이해를 했으면 하는 거고요. 우리가 과거에는 의식주, 60년대, 70년대 베이비부가 살 때 의식주가 가장 중요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지금은 이제 의식주가 이제 바뀌었죠. 의식주가 아니고 식품 외식이 가장 크고, 근데 주거 부분, 그 다음에 금융보험이에요. 보험이 앞으로 뭐, 그죠? 의료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노후보험, 암보험, 이 보험은 전략적으로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 꼭 들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고 의료비 지출이 크게 되죠.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의료라고 하는 건 이제는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소비 생활의 어떤 그 부분이 많이 줄어 있다. 이런 부분들도 매년 여러분 한국 소비자원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고 시장을 좀 보고 넘어가셔야 되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농업이 우리가 물장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물장사냐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이 100g에 수분이 92%, 무는 뭐 95%라고 그러고, 우유도 우리가 100g 중이지만은 88%가 물이다. 그래서 결국 농업은 물장사다. 이렇게 지금 뭐 재밌게 표현을 하게 있죠. 실제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농작물을 좀 이해를 하고자 할 때, 설명이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우리가 NPK라고 하잖아요. 질소인 가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비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N은, 우리가 이제 그 원료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E는, 이게 작물이 어떤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를 잘 돌아가게 하는데 필요한 그 요소다. 그리고 칼리는 각 영양사를 운반해주는 물류의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칼리 K예요. 그 다음에 칼슘은 뼈대를 해주는 하드웨어, 공장 건물이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의 물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어떤 생육에 필요한 5대 비료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좀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신토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지산지소 이런 말씀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로컬 푸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뭐 1986년도 이렇게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생산지 반경 50km 이내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땅덩어리 크니까 여기는 로컬 푸드라고 하면 이제 300km라고 하는 걸 이제 보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생산지에서 도매시장에 왔다가 다시 생산지로 간다. 이건 로컬 푸드에 해당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컬 푸드다, 신토불이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신토불이라고 합니다만은 영어로는 로컬 푸드라고 얘기하고 일본에서 이거 지산지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 지역에 가면은 시군에 가면은 다 이 로컬 푸드가 군 단위로 뭐 시 단위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애용하자 뭐 이런 취지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인데 축산물 1kg를 생산하는데 자 소고기는 11kg의 곡물이 들어가요. 11배가 들어갑니다. 돼지고기는 7kg가 들어가요. 근데 닭고기는 4kg, 달걀은 3kg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채식주의, 비건이라고 하는 게 유행이고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해서 채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축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어떤 그 지구의 생태계를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세계 환경에 우리가 그 허파라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환경 아마존 유역이잖아요. 아마존 일대가 1년에 결국은 뭐 여의도의 몇 배가 되는 면적이 다 그냥 산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미국, 일본, 유럽의 강대국 이런 나라들이 축산을 소를 키우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닭을 키우기 위해서 곡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산림들을 다 베고 거기다 옥수수, 뭐 귀리, 콩 이런 걸 작물을 사료작물을 심는 거예요. 그게 좀 심각한 그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환경의 이게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가 지금 뭐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소가 방구를 껴요. 거기서 나오는 가스 있잖아요. 그게 엄청난 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뭐 축산의 어떤 그 육류 소비량을 정책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세계 환경론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거시적인 측면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는 건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 이게 콜레스테롤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조금 좀 소비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주에는 그 축산에 대한 방부세를 받지 않습니까? 세금을? 그렇죠. 예. 요거는 제가 이건 중요한. 요건 제가 너무 딱딱하니까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다시 태어나도 인간으로 태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손 들어보시죠. 이야 우리 선생님 근데 혹시 이제 인간이 아니고 이제 인간 한번 살아봤으니까 나 다른 거로 한번 태어나고 싶어. 6가지가 있거든요. 하나씩 고르세요. 마음속으로. 고르셨죠? 뭐 고르셨어요? 개요. 개. 또 우리 부처님은 사슴? 문학 좋아하세요 혹시? 시 소설 좋아하시나요? 근데 우리 김정현 선생님 새? 나비 없으세요? 저도 새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심리학자들이 데이터가 심리도가 있는 데이터예요.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보겠습니다. 아까 새 누르셨어요. 새. 이거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뭔가 어디 멀리 떠나고 싶고 지금 현실이 좀 괴로워. 아까 개 있잖아요. 우리 김은아 씨 요즘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네? 애인하고 뭐가 잘 안 돼요? 걔는 뭐냐면 너무 피곤해.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개처럼 좀 쉬고 싶어. 그게 개예요. 아까 사슴이라고 했었죠. 이게 사슴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남성분이 하는 건 참 의외네. 사슴은 이게 미에 대한 동경이 많은 거죠. 문학 소녀, 그죠? 음악 듣고, 그죠? 상당히 로맨스, 그죠? 감성이 뛰어나신 분들. 말, 산사를 쓰고 싶은 사람. 나비 간혹 나오거든요. 예. 나비는 바람 피우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새였습니다. 새. 물자가 한번 하는 소리고요. 12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슬라이드는 해야 되니까. 제 페이스북에 보면 저는 이렇게 저를 설명합니다. 신뢰가 자본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사람이 재산이고 신뢰가 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신뢰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인생의 어떤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한 공식이에요. 신뢰 공식, 트러스트 T. 이거 삼성 그저 셀리콘가요? 예, 거기서 나왔던 건데 미국에서 대단한 이거 20년간 뭐 데이터를 해가지고 이 정직이라고 트러스트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을 갖다 만든 거예요. S분의 C 플러스 R 플러스 I예요. S는 뭐냐?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있잖아요. 자기를 내려놔라 이런 겁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누굴 도와줘라. 자기를 마음을 낮춰라. 그게 이제 S예요. 이게 분모를 줄이는 거예요. 이게 분모를 줄이면은 T가 상수가 올라가겠죠. 근데 분자를 높이면 이 T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분자는 뭐냐? C. 자, 돈 거래를 했어요. 또박또박 갚는 거예요, 그죠? 약속을 지켰어요? 시간 잘 지키는 사람. 그게 C예요. 신용도. R은 뭐예요? reliability. 영어로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측 가능성. 한국말로는 촉이에요. 촉. 감. 우리가 이제 지금 선생님들은 이제 산전수전, 공전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감을 뛰어나서 촉까지 이제 막 살아 있으실 거라고. 그죠? 네. 드물게 우리 김은아 씨 같은 경우도 여성인 경우도 어느 분야에 촉이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SNS에 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촉이 발달하는 거예요. 촉이 발달하신 분들이 이 R, 신뢰 지수가 높은 거예요. I는 뭐냐면은 I도 인티머시라고 해서 이건 이제 뭐냐면은 사람다운 맛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 구수하다. 야, 저 사람 인간적이다. 너무 그냥 따지고 면도칼처럼 그냥 뭐 딱딱 자르고 그죠? 너무 재고 그다음에 자기 것만 챙기고 농촌에 가서 자기 것만 챙긴다 그거 적응 못해요. 3년 동안은 그냥 막걸리 마시고 동네 사람하고 친해지고 막 이래야 돼요. 끈끈한 정이 있어야 돼. 그리고 품앗이라고 해서 남 도와줘야 되고 그런 정신이 밑바탕이 있어야지만 농촌에 가서 적응을 하고 규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인티머시예요. 친화력이에요. 아, 저 사람은 사람의 인간다운 향이 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너무 깔끔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질 않고 그러니까 조금 모자란 듯. 그다음에 항상 남을 도와줄 수 있고 그게 이제 아이예요. 그게 이제 신뢰 공식입니다. 그래서 분모를 낮추고 위에 세 가지 신용, 그다음에 촉이나 감, 그다음에 인간다운 냄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뢰 지수를 높이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농촌 쪽에 잘 나가는 시타 상품들이에요. 피부호 사장입니다. 가평이 합격살이에요. 키로당 쌀이 키로당 2,000원, 3,000원인데 이 합격살은 키로당 25,000원, 3만원을 받아요. 이게 10배가 넘잖아요. 어디다 파느냐?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피부호 사장. 왜 거기다 팔 수 있느냐? 수출을 30%, 40% 일반 2차 상품은 거기다 입점을 못해요. 백화점에. 이 사장은 특화를 시켰잖아요. 합격살이라고는 수능 시험 던지가 없어서 못 받아요. 소포장으로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해서 저 쌀은 또 뭐냐? 유기농 쌀이에요. 네? 농약 안 치고 아주 안전성이 100%예요. 그러니까 저 피부 사장은 저 때는 그냥 유기농을 해가지고 나무도 팔지 못해서 막 걱정인데 날개 돋친지 파는 거예요. 지금도 잘 되실 거라고. 합격사가 합격이란 막을 딱 찍어가지고 이거 수능 때 이거 파는 거예요. 그죠? 뭐 5배, 10배 이렇게 받을 거라고요. 이건 아이디어,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취향, 이거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제 수박, 그 다음에 여기 타구공만한 사과, 그 다음에 샤인 오일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미니, 이건 이제 뭐 초당목수, 이게 그냥 생으로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 현장의 생산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소비자 취향을 맞춰서 이걸 다 가는 거니까 소형으로 계속 가야 돼. 일이 소가적이니까 뭐 수박 누가 이거 10kg 넘어요. 이거 안 들고 다니거든요.
작게 만드는 게 복수박, 간편한 거, 고당도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들이 계속 진화를 한다는 얘기고요. 루베스 수용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죠? 일반 사과보다도 3분의 1 정도 작은 건데 일본에서 개발한 알프스 오토베보다도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소형 사과로서 몇 년 전에 나왔던 사과고요. 여기 배 같은 거 보세요. 배도 이제는 큰 배 같은 경우는 제수상에 올리는 거 외에도 뭐 제수라는 게 이제 제사라는 게 앞으로 있겠습니까? 없기 때문에 배 자체도 이렇게 소형으로 잠깐 바뀌어요. 그다음에 그렇죠. 근데 이게 품종을 개량하는데 한 10년 걸립니다. 10년. 하루아침에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품종 개량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려요. 이거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애플 수박이라고 해서 지금 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지금 주렁주렁 이렇게 그죠? 여기 복수박이라고 해서 뭐 거창이나 웬만한 시군에서 이거 하고 있는 농가들 많을 거예요. 여기 딱 소부장이라가지고 조금 비싸더라도 이거 다 사먹거든요. 그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제 꿈을 이루는 우리가 이제 뭐 귀촌을 하신다고 그러고 이제 뭐 기능을 앞으로 하실 텐데 성공하는 농업인의 삶은 보시는 것과 같이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목표가 있어야 되고 세부적인 액션 플랜 계속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이라고 하는 교육기관들이 있거든요. 기촌 기농을 하게 되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회는 열려있는 오픈마인드가 돼 있으시다 그러면 다 찾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시면 반드시 실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천하는 자가 결국은 실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또 실패를 겪으면서 결국은 또 새로운 거를 찾고 또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또 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실패를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꿈을 또 꿀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10아르당 300평당입니다. 300평당 소득이 좋은 작목들이에요. 그래서 귀촌을 하고 기농을 해서 어떤 작목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좀 도움이 되죠. 뭔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는 작물들은 소득이 그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작물들, 그죠? 여기 촉송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온실 전구를 이렇게 켜준다든지 그런 개념인 거고요. 반촉송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비닐 터널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하우스고, 요건 이제 노지예요, 노지에서 하는 거의 작물들은 이게 좀 시설하고는 틀리죠. 노지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노지보다 시설이 단위당 10아르당 소득이 높은 이유는 여기는 작물의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그죠? 온도나 습도나 이런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주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일정한 면적에서 많은 생산량이 나오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죠. 단지 여기는 초기에 어떤 그 고정비, 시설비들이 투자가 된다라고 보는 거고, 초기에 그런 것이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노지에 임대농으로 해서 일반 노지에서 생산한다라고 해서 초기 연도에는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준비를 하면서 노지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득이 좋은 작물들을 선택을 하고 해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뭐 일단 나중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돈은 넘어가고 시간이 12시간 다 됐잖아요. 이건 이제 최신 농사 정보라고 해서 혹시 귀촌을 하시더라도 그 농촌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갖다가 농진청에서 매일 좀 받아보고 싶다, 아니면 매일 받아보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저도 여기 가입을 해서 매일 이메일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폰으로도 정보가 오고,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들어가시면은 주간 농사 정보라는 농사로에 들어가시면 주간 농사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이 순서대로 가입을 하시면은 이런 시트가 나오거든요. 이런 배너로 들어가서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그
필요한 자료를 받아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필요한 뭐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그 동의를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은 등록이 돼가지고 지금 그 이메일로 이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가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사이트에 귀농기촌종합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귀농기촌종합센터라는 데를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모든 그 정보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으니까 필요한 정보도 토양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뭐 농촌 하루살기, 주간살기 각 시군의 정보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귀농기촌종합센터의 사이트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최근에 대한 그 도서에 대한 그런 그 코너도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은 각종 귀농귀촌에 대한, 그 다음에 뭐 갈등관리라든지 장목 선정이라든지 필요한 자료들이 도서가 다 PDF로 다 볼 수가 있고 다 다운로드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라고 하는 데는 이러한 어떤 기관들을 갖고 있고, 참가적으로 농촌진흥청이 있죠, 산림청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와 위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마다 각 도농업기술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 지금 150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각종 어떤 정책적인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결국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실패한 어떤 그 사례에서 대부분 공통 부분을 찾아보면은 머리 끝자를 따서 소통이 안 되는 사람, 그죠? 근데 이 경제적인 거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가족의 동의 없이 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더러 있거든요. 100% 실패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참 어려워요, 정착하기가.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연고가 없고 어떤 어려운 그런 지역에 가서는 실제로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귀농 정착률, 귀촌 정착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낮은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실패를 하더라도 그거를 극복을 하고 끝까지 내가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지속성, 아니 본인이 초심, 처음에 귀농을 했을 때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끝까지 견지를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지켜냈을 때, 그래서 이제 소갈머리가 없다 이러잖아요.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은 조금 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또 있었네요. 자, 아메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띄워놓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는 저게 이제 본인이에요. 메카라는 건 뭐죠? 김치의 종주국, 김치의 종주, 김치의 메카가 어디야? 대한민국이잖아요. 태권도의 종주국,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네. 거기 이제 메카예요. 그래서 아메카라고 지금 명명을 했는데, 아는 암으로 파트예요.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약간 철학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후에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신의 정체성을 파악을 하고 당신을 사랑하라, 당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고요. 그리고 이 매는 메멘토 모리예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은 언젠가 죽을 것이다. 현재의 영화, 현재의 부귀영화 이거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카라고 하는 부분은 까르페 디엠이죠. 지금 현실을 즐겨라.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끝날 때 아메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저 2시간 정도 교육 환경이 불편한 가운데서 들어주시라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좋은 계획들 세우셔서
그 농촌 현장에서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